몇 년간 매출은 정체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은 어떻게 30%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청약이 곧 시작되는 ADM 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ADM 코리아는 임상시험 수탁 기관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2,900원에서 3,300원이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을 통해 15.2%나 상향된 3,800원으로 공모가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증권사는 하나금융투자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 청약이 시작되어 수요일인 5월 26일 오후 4시에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환불은 2일 뒤인 5월 28일 금요일이 됩니다. 상장은 6월 3일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일은 청약 전에 변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확실한 상장일은 청약을 진행하는 하나투자금융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장 예정일이 6월 3일 목요일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시간 및 청약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시간은 8시부터 오후 4시입니다. 청약 자격은 청약 시작일인 5월 25일 전일까지 주식 계좌를 개설한 분들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 기간 중에 개설해도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 방문 개설은 5월 24일까지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평균 수요 예측 경쟁률은 1361.36대 1입니다. ADM 코리아의 경쟁률은 1515.98대 1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 1500대 1을 넘는 경우에는 일반 청약 경쟁률도 매우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500대 1을 넘었던 기존 청약 중 규모가 매우 컸던 SKI 테크놀로지와 메이저 증권사가 아닌 대신증권 단독으로 진행되어 경쟁률이 조금 낮았던 샘CNS를 제외하면 일반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ADM 코리아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 1515.98대 1로 매우 높은 수준이기에 일반 청약 경쟁률도 높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수요 예측 경향을 살펴보면 ADM 코리아의 1515.98대 1은 올해 매우 높아진 수요 예측 경쟁률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 신청 가격 및 신청 수량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으로 공모가 상단을 넘어선 밴드 상단 초과에 수요 예측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밴드 중간값의 2건, 하위에도 한 건의 수요 예측이 있는 점은 소수이긴 하지만 ADM 코리아의 가치를 공모가보다 낮게 본 기관 투자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기에 조금은 아쉬운 결과입니다. 수요 예측 신청 가격 및 신청 수량 분포를 시각화로 살펴보면 희망 공모가 상단인 3,300원을 넘어선 금액에 몰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요 예측이 4,000원 이상의 83% 이상이 몰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가는 3,800원으로 결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수요 예측에서 매우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3개월, 6개월의 의무보유 확약이 없습니다. 대신 2개월, 1개월, 15일의 의무보유 확약만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ADM 코리아의 의무보유 확약이 12%대로 아주 낮은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과 같은 장기가 아닌 단기로만 신청한 점은 주의해야겠습니다. 최근 경향과 비교를 해보면 ADM 코리아의 12.35%는 C랩과 핑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약 규모 및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모 주식수 450만 주 중 우리사주 조합이 15%를 배정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청약자가 25%, 기관 투자자가 남은 60%의 주식을 배정받습니다. 중요한 균등 배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설명서상으로는 전원 균등 배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금융투자는 공지사항을 통해 균등 방식이 50%로 고정됨을 밝혔습니다. 모두 같은 주식수를 나눠받고 잔여 수량은 추첨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112만 5천 주 중 균등 배정 수량은 50%인 56만 2,500주로 고정이 됩니다. 청약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일반과 우대그룹의 청약 한도가 다릅니다. 일반 그룹은 최대 5만 5천 주를 청약할 수 있고 5만 5천 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450만 원입니다.
우대 등급인 일반 등급의 2배인 11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최대 청약 증거금은 2억 90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신청은 10주가 아닌 100주입니다. 공모가 3,800원 기준 1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9만 원이 됩니다. 이번 ADM 코리아의 청약에는 균등 배정을 한 주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하나금융투자가 진행한 청약들의 청약자 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엠에 31,938명이 참여하였지만 이후 청약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ADM 코리아의 균등 배정 주익수는 56만 2,500주입니다. 청약자 수가 28만 1,250명이 넘지 않는 이상 균등 배정을 2주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나는 청약자 수를 고려해 볼 때 2주에서 3주가 균등 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분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M 코리아의 매출은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RPMS는 10% 중후반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리니컬 트라이얼과 RPMS는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신약 개발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간략하게만 확인해보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기초 탐색 및 원천 기술을 연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 물질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후보 물질은 동물이나 세포에게 테스트를 하는 전임상 시험 단계를 거칩니다. 비임상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동물과 세포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였다고 생각이 들면 사람에게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임상시험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임상시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임상시험이 정상적으로 끝이 난다면 신약이 허가되고 시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임상시험은 평균 6년 이상이 소요되는 매우 긴 과정입니다. 단계에 따라 1상, 2상, 3상으로 나뉘어져 있고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참여하는 대상의 숫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비용과 시간도 매우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인 제약회사는 직접 약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주도하며 생산을 하고 마케팅과 영업도 모두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부분이 위탁이 가능해집니다. 연구개발은 학계나 전문 연구기관에 맡길 수 있고 임상시험도 다른 업체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임상시험을 대신해주는 회사를 CRO라고 부릅니다. 생산도 대신해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CMO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마케팅과 영업도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들을 CSO라고 부릅니다. 즉 ADM 코리아는 다른 회사들의 임상시험을 대신해주는 CRO 업체입니다. 그리고 ADM 코리아는 동물과 세포를 통해 시험을 하는 전임상, 비임상 시험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중후반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RPMS는 모든 과정이 완료되어 시판되는 약과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시판되고 있는 약들도 안정성, 유효성 및 적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검토, 확인,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4년에서 6년 동안 600에서 3000건의 사용 성적을 조사해서 식약처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RPMS라고 합니다. 즉 ADM 코리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의 82%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시판 이후 조사, 제출 업무를 하는 RPMS 매출이 약 18%가 되는 회사입니다. ADM 코리아의 IR북을 살펴보면 신약 개발 R&D 비용 중 임상시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대상인 임상시험은 비임상시험에 비해 기간도 길고 그에 따라 비용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ADM 코리아의 주요 고객은 국내 탑10 제약회사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대웅제약, 보령제약, LG 등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의 의뢰도 적지 않지만 적정 가격 정책을 철저히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한 회사에서 나온 매출이 전체 매출의 3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소수 업체의 매출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기에 상위 한두 개 업체의 매출만 줄어도 전체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리스크일 수밖에 없습니다. ADM 코리아의 경쟁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RO 산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 대비 인건비 비중이 60에서 70% 수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ADM 코리아의 2019년 급여와 복리후생비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매출 원가 및 판관비의 6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65.82%를 차지할 정도로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역량 또한 매우 중요한 산업이 바로 CRO 산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 설명서 내에는 직원들의 근속 연수가 긴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장기 근속 인센티브 제도와 향후 스톡옵션까지 부여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의 임직원들은 이직이 잦고 이로 인한 임상시험의 진행률과 품질 저하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ADM 코리아의 핵심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8년에 달하고 이직률이 15% 이하이기에 타 업체의 평균 이직률 25에서 40%와 비교하면 당사 이직률은 매우 낮다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직원들의 근속 연수를 확인하면 조금 의문인 점이 발생합니다. 전체 123명의 직원 중 남성 사원은 1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성 사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5.35년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09명의 여성 사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2.7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전체 평균 근속 연수를 8.09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다루는 ADM 코리아가 평균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평균 근속 연수는 단순히 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설명서를 작성한 하나금융투자의 이전 청약인 쿠콘을 살펴봐도 평균 근속 연수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평균 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DM 코리아의 평균 근속 연수는 8.09년이 아니라 3.04년이 됩니다. 앞에서 밝힌 8년의 근속 연수는 전체 직원이 아닌 핵심 직원들만 평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보다 낮다고 밝힌 퇴사율은 정말 낮을까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한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입사자와 퇴사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퇴직률을 계산하였습니다. 퇴직률은 해당 기간 동안 퇴사한 직원들의 숫자를 평균 재직자의 숫자로 나눈 것입니다. 2016년에 퇴직률은 46.1%입니다. 2017년에는 조금 상향된 47%를 기록하였고 2018년에는 대폭 낮아진 27.7%, 2019년에는 예전 수준을 회복한 47.7%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36.7%로 조금 낮아졌지만 올해는 단 3달 동안 17.8%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 환산으로 계산을 한다면 71%가 넘는 매우 놀라운 수치입니다. 업계 평균인 25%에서 40%보다 대폭 낮은 15% 이하의 퇴직률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업계 평균보다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CRO 산업의 경쟁력이 인력에게 달려있고 인력의 장기 근속과 낮은 이직률이 ADM 코리아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 직원의 근속 연수와 퇴직률은 실제로는 업계 평균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과 회사의 성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RO 산업은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임상시험들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연평균 8.9%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CRO 시장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2%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CRO 산업의 성장성은 매우 높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CRO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ADM 코리아도 임상시험을 수행한 건수가 쌓여갔습니다. 그에 따라 회사는 풍부한 프로젝트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그래프로 보면 매우 가파르게 수행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ADM 코리아의 IR북에서 매출의 증가세를 자랑하였습니다. 2008년 32억의 매출이었지만 2020년에는 131억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자체 노하우를 축적하고 꾸준히 성장하였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 6년간의 매출 성장세를 보면 조금 의문이 듭니다. 2015년에 98억의 매출을 올렸고 2019년까지 102억을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다 작년인 2020년 131억으로 매우 큰 폭으로 매출이 성장한 것입니다. 2015년에서 2019년간 국내 CRO 시장의 규모는 3,318억 원에서 5,227억 원으로 76.46%가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ADM 코리아는 같은 기간 98억에서 102억으로 거의 제자리 걸음과 다름없는 4.08% 성장하는 데 그친 것입니다. 전체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했는데 ADM 코리아의 성장은 왜 이렇게 낮았던 것일까요? ADM 코리아의 매출의 82% 이상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밝힌 누적 건수를 보면 매년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그래프를 누적이 아닌 한 해별로 나누어 보면 매우 놀라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2011년까지 수행 건수는 20건으로 늘어났지만 2011년 이후 10년 동안 수행 건수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2016년과 17년 다시 20건을 기록했지만 10년 동안이나 진행 건수가 늘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몇 년간 매출은 정체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은 어떻게 30%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투자 설명서에서는 2020년 개선의 원인은 경영 효율화와 매출 증가에 비해 매출 원가 및 판관비 비용을 유지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시험은 평균 6년이 걸리는 매우 긴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전액 매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즉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마다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매출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ADM 코리아가 자체 시스템을 통해 프로젝트 수행 정도,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에 따라 매출을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매출을 인식하는 방법은 프로젝트 진행 정도를 합리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거나 진행률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매출이 늘거나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5년간 매출이 늘지 않았고 프로젝트 진행 건수도 오히려 줄어들었던 2020년에 놀라운 매출 상승세가 매출 진행률 측정에 오류가 있다면 2021년 이후 매출은 2020년에 비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해당 부분은 추정이고 단순 리스크의 가능성일 뿐이므로 해당 부분은 꼼꼼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매출이 거의 늘지 않다가 2020년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건수는 오히려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수마다 금액이 동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당 단가의 차이일 수도 있는 점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럼 공모가는 적정 가치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M 코리아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 노토스와 드림 CIS, 바이오톡스텍의 펄을 이용하였습니다. 세 기업의 펄을 평균하여 33.08배를 구하였습니다. 여기에 2020년 당기순이익을 적용하고 유사기업 적용퍼인 33.08을 적용하여 주당 평가가액은 5,718원이 나왔습니다. 공모가 3,800원은 주당 평가가액 대비 33.54%나 할인된 수치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공모가는 큰 폭의 할인이 적용된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모가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유사기업 펄을 산정하기 위해 노토스, 드림 CIS, 바이오톡스텍의 펄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기업보다 바이오톡스텍의 펄가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오톡스텍의 펄은 왜 이리 높을까요? 현재도 60이 넘는 상태입니다. 바이오톡스텍은 매출이 전부 비임상 CRO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임상 CRO는 임상 CRO에 비해 규모가 작은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바이오톡스텍의 퍼가 높은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오톡스텍은 현재 매출은 전부 CRO 산업에서 나오고 있지만 바이오 신약을 연구개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매출의 기대 심리가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오톡스텍의 11.15%의 지분을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청약을 진행했던 자이언트 스텝의 경우 네이버가 7.6%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부각되어 자이언트 스텝은 매우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바이오톡스텍도 셀트리온이 11.15%의 지분을 가진 점이 높은 기대를 갖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이오톡스텍의 높은 PER은 ADM 코리아에 적용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토스와 드림 CIS에 펄만 적용을 한다면 33.08배가 아닌 21.67배를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치 산정을 위해 사용된 2020년 순이익은 이전 해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ADM 코리아의 2019년 순이익은 7억 6,4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4.9배가 늘어나 37억 7,400만 원을 기록한 것입니다. CRO 프로젝트의 특성상 정확한 매출을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순이익을 적용하는 것보단 2년 평균 순이익인 22.69억 원으로 적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기순이익을 22.69억 원을 적용하고 적용 펄을 21.67배로 적용을 한다면 주당 순이익은 104원이 되고 주당 평가가액은 2,254원이 됩니다. 공모가 3,800원에 비해 한참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주당 평가가액에 프리미엄을 적용할 만한 요소는 없을까요? 만약 업체 선두권이라면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DM 코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CRO 업체들의 매출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매년 매출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ADM 코리아의 규모와 비슷한 중기업의 경우는 매출이 대기업처럼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정체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ADM 코리아의 규모가 CRO 업체들 중에서 중기업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된 드림 CIS와 비교를 해보면 드림 CIS의 시가총액은 921억 원이고 2020년 매출 235억, 당기 순이익은 49억 원입니다. ADM 코리아에 비해 시가총액은 1.11배가 높지만 매출은 1.79배나 많고 순이익은 1.3배 수준입니다. 앞에서 계산한 주당 평가가액으로는 2254원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2254원을 적용한다면 시가총액은 492억 원이 됩니다. 동종업계인 드림 CIS와 비교해서 단순 순이익으로 맞춰본다면 주당 평가가액은 2923원이 되고 시가총액은 638억 원 수준이 됩니다. 공모가 3,800원은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당 가격 3,800원은 낮아 보이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주당 가격이 3,800원으로 낮아 보이는 이유는 2020년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5,0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했고 공모가 3,800원은 액면 분할 전 19만원 수준이 됩니다. 얼마 전 상장한 HPO의 공모가 22,200원도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4,440원이 됩니다. 주당 가격이 낮다고 절대로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당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상장 후 1개월 약 12%의 지분이 매각 가능한 점은 주의해야겠습니다. 표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M 코리아는 공모가 3,800원 기준 시가총액이 약 830억 원입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들은 51만 9,750주로 적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모주주와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합쳐진 유통 가능 비율은 19.9%입니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시가총액도 낮기에 유통 가능 총 금액은 165억 수준이 됩니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이 2배 정도 배정이 된다면 유통 가능 금액은 더욱 낮아진 139억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 상장 종목들과 상장 당일 유통 가능한 총액을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ADM 코리아의 상장일 유통 총액은 139억 원에서 165억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상장 종목 중 상장일 유통 총액이 200억이 되지 않은 종목들의 성적은 매우 놀랍습니다. 동시 상장으로 진행됐던 사이버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시초가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종가는 시초가보다 높은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ADM 코리아의 낮은 시가총액과 상장일 유통 총액이 낮은 점은 매우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선주 전환사채 주식 매수 선택권과 같은 희석 요인이 없는 점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DM 코리아는 CRO 매출이 82%를 차지하는 업체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CRO 시장 규모가 76.46%가 성장을 하였지만 ADM 코리아는 4.08%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CRO 업종은 유망하지만 ADM 코리아는 어떨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CRO 수행 건수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매출과 순이익이 폭증하였습니다. 2019년 대비 4.9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CRO 업체의 경쟁력은 수행 건수와 인력입니다. 수행 건수는 정체이고 업계 선두권 회사가 아닙니다. 인력은 밝힌 바와 다르게 5년간 평균 퇴사율이 41.04%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진출을 통해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가 한류인 것은 너무 낙관적인 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 CRO 시장 중 미국, 중국, 일본과 유럽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의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과 유럽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 가치 대비 공모가가 매우 비싸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모주 청약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ADM 코리아의 시가총액이 낮고 유통 가능 총액이 작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종목이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청약은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상장일 추가 매수에는 큰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드림 CIS는 공모가 14,900원으로 상장을 하였습니다. 상장일 35,900원의 최고가를 기록하였고 상장일 이후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셔서 청약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주와 관련된 대부분을 다룬 제 책 공모주 퍼펙트 투자 전략이 나왔습니다. 주식의 기본부터 기업 분석까지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서점에서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피드백을 전부 드리지 못하지만 남겨주신 소중한 피드백과 응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